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엄마 나 공부 다 했어. 그러면 공부의 끝이 어디 있니? 근데 공부의 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어서 어떡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의 끝이라는 말은 학원 강의를 들을 때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치동에서도 화학원 몇 바퀴 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화학원을 강의로 2번씩 듣고 3번씩 듣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화학 1, 2 일반화까지는 한 번씩 들어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 만들면은 좋은 강의 아니에요. 그 학원에 몇 바퀴씩 들어가지고 그 시간 언제나 하래요. 하루가 48시간이면 몰라도 우리는 다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확한 끝을 어디까지 학원에서 해야 되니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여타 과학생도 그렇겠지만 저도 영재학교나 과학고,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내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치학 전문 화학 1, 2 일반화학 등급 만들기, 수능 등급 만들기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요만큼을 가르치고 싶어요. 화학 1을 강의를 하고 싶으면 이걸 주구장창 팔면은 좋은 강사가 될까요? 이만큼 알아야 되죠. 그죠? 화학 1을 가르치고 싶으면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화학 분석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대학생, 화학 전공자, 졸업한 전공자들이 볼 수 있는 기사시험이에요. 그 정도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은 어마어마하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강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전문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서 개봉 박두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분석기사 강의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웹사이트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표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수능입니다. 그죠? 엊그제 본 수능인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제 수능 딱 끝나고 첫 말이 그거였죠. 불수능이다. 국어가 엄청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학도 풀어보니까 엄청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장난 아니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작년이랑 비슷했어요. 2문제 틀리면 몇 등급이야? 2등급이다. 한 문제만 틀려야 돼요. 한 문제만. 과학은 크게 작년이랑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 본 화학원 시험지인데 다들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국어 시험지의 특징을 보시면 글자가 많잖아요. 수학은 여기 한 문제만 있고 여기에 통 비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글자도 이렇게 좀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표와 그래프가 있는 게 과학 탐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학 영역이 아니고 과학 탐구 영역이에요. 표와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화학 1 시험지고 화학 2 시험지도 짠짠짠짠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글자도 있지만 표와 그래프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몇 문제예요? 20문제죠? 시간은 몇 분이에요? 23분 정도 되는데 OMR 마킹할 시간 빼고 나면 실제로 푸는 시간은 딱 20분입니다. 한 문제에 1분이죠. 그렇게 풀면은 망합니다. 20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수능에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수능의 문제는 12대 5대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문제는 알면 풀리는 문제예요. 나머지 5문제는 탐구예요. 그래프와 표를 해석을 잘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하나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킬러 문항이라고 굉장히 고도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탐구 영역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요거 푸는데 한 문제당 몇 분 걸려야 될까요? 30초 이내로 풀어야 됩니다. 맥시멈이 30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초 안으로 풉니다.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30초라고 칠게요. 그러면 총 몇 분 걸리죠? 12문제? 6분 걸리죠? 요건 한 문제 1분 안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분 걸리죠? 5분. 그럼 11분이죠? 조금 땡겨서 10분이라고 치면 나머지 10분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돼요? 여기에. 이 3개 중에서 딱 2개 푸는 겁니다. 한 개 포기하고 딱 2개 푸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47점이죠. 나머지 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다 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킬러 문제가 이걸 푸니 마니가 사실은 의대의 관건이죠. 풀면 가고 못 풀면 못 가는 겁니다. 이거 틀리는 친구는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사실은 킬러 문제에 대한 거 기본 문제입니다. 딱 봐도 그냥 눈으로 보고 착착착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15초 안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객관식이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자, 아이들 눈으로 갈게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네. 옳은 것은 기억 보고 위로 갔다가, 니은 보고 위로 갔다가, 디귿 보고 위로 갔다, 이렇게 풀면 망해요. 이거는 그냥 선택지고요. 여기에서 해석을 충분히 다 한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찍는 시험이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이 정도 논리체계로 자기가 서술을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전문적 못 풀어요.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게 쫙 지나간 다음에 1번 찍는 겁니다. 탐구 문제를 볼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에이, 표 보이잖아요. 미지수들이 나오죠, 이렇게. 탐구 문제가 표가 있고 혹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어 영역은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따만한 지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싹 압축해 놓은 게 표입니다. 그럼 이 표를 보고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능력이 글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표를 해석하는 능력이랑 글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읽기 능력이랑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풀이는 요렇게 길이는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살짝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왜?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마의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어디 갔냐? 대마의 킬러 문제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화학도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식에 툭툭툭 대입해서 끝내는 문제입니다. 물론 15초 안으로 풀어야 되고요. 탐구 문제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실험 결과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역시 1분 안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살짝 길어집니다. 이렇게. 자, 화학도 킬러 문제입니다. 딱 봐도 이제 조금 길이가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게 다 뭐냐면은 숫자를 탁탁 주는 게 아니라 이 비를 주고 있어요. 비를 준다라는 거는 미지수가 한 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보통 3개씩 4개씩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미지수를 구해내는 게 킬러 문제 영역인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보십시오. 이걸 머릿속에 해내야 돼요.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해설지를 쓸 수 없는 친구는 새로운 킬러 문제를 못 풉니다. 킬러 문제 해설을 수업 시간에 해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푸는 거다. 애들이 이해됐어요. 탁 넘기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새로 풀어도 못 풉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해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수능이 사실은 화학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이고 그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갖춘 친구만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객관식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 정도의 읽기 능력이 있냐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10분에 3개를 풀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화학원이 크게 4단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화학원을 딱 배웠을 때 어렵다고 느껴요, 처음에.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킬러 문항이 여기 있거든. 첫 번째부터 킬러 문항이에요. 특히 하이탑 책 있잖아요, 하이탑 책. 하이탑 책의 출판사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두산동화죠? 동화출판이었어요. 그게 팀이 한번 물갈이가 되고 나서 원래 하이탑은 경시책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올림피아드 문제나 학교 내신 경시 문제나 이런 것들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출판사가 바뀌고 나서 수능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하이탑의 입지에서는 수능 문제를 쉬운 걸 세팅해야 돼요? 킬러를 세팅해야 돼요? 킬러를 세팅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이탑 책은 고등학생이 안 보거든요? 누가 봐요? 우리 애들이 봐요. 그 첫 번째 킬러 문제를 아이들이 그냥 화학원에서 뭘 단위를 배웠어? 화학식량 배웠어? 문제를 풀어봐야지? 엄마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킬러 문제를 딥다 푸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까지 우리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판단이 안 돼 있어요. 1, 2, 4 킬러고요. 화학2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한 단원에서 킬러가 나오지 않아요. 융합, 얘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킬러를 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시험을 20분 안에 일단은 몇 문제를 틀리고 맞춰야 1등급이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틀려야 돼요. 만점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화학원의 등급 컷입니다. 올해 등급 컷인데 대다수가 45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과학은 2점짜리가 몇 개? 10개. 3점짜리가 몇 개? 10개입니다. 수학처럼 4점짜리가 있진 않아요. 근데 왜 2점이고 왜 3점일까요? 이게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봤죠? 3단 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포유류다. 포유류는 젖을 먹인다. 고로 사람은 젖을 먹인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이게 논리라고 하는 건데 이 논리가 하나다. 그러면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이 논리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3점이에요. 보통 킬러는 이런 논리가 3개 혹은 4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정식이 2점짜리는 1개 나오고 3점짜리는 2개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한 문제만 틀려야 1등급이에요. 화학2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만 틀려야 1등급이에요. 자, 물리 1,2는 어떨까요? 물리 1,2의 점수는 화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야 1등급이고요. 오히려 올해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점수 컷이 조금 더 낮아요. 지구과학이 제일 낮습니다. 지구과학은 2문제 틀려도 1등급이었습니다. 생명과학은 2 같은 경우에는 2문제 틀려도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화학과 물리는 어림없습니다. 왜냐? 이 화학과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애들이 시험을 같이 치죠? 그렇죠. 영재고 애들도 칠 수도 있고 과학고 애들도 칠 것이고 혹은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초특급 자사고 애들도 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컷이 기본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 또 생겼어요. 이번에 7월을 서울대 개편 보셨어요? 서울대가 7월에 정시를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고교 학점제가 몇 학년부터 시작이죠? 원래는 초육부터였거든요. 근데 중2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중2랑 중1이랑은 완전 멘붕이에요. 왜냐하면 중1과 중2는 고교 학점제로 수업을 하는데요. 학종으로 대학 갑니다. 지금 현재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생활은 고교 학점제예요. 초육부터가 이제 완전 세팅돼가지고 학점제를 할 건데, 자, 학점제를 한다 그러면은 과목을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신 따기 좋은 과목이 뭘까? 이걸 찾겠죠, 이렇게? 그러면 고급 과목들을 회피를 하겠죠? 서울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수능 개편에서 1과 2를 한 개 선택을 하면 가산점을 3점을 줄게. 2를 2개 선택하면 가산점을 5점을 줄게. 이야, 5점이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수능 한두 문제잖아요. 근데 서울대 합격 기준으로 공대, 의대 70% 합격 컷에서 합격 컷까지 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많아야 1.2점이고요. 0.53점도 있고요. 0.21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 가산점을 줄 게는 그냥 니네 투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개 더. 수시에서 권장 과목을 서울대가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이 필수 권장 과목, 생명과학 2가 권장 과목, 이렇게 권장 과목을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아이들이 피해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이제 의대를 갈 친구들은 화학이나 생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2개를 이렇게 쭉 타고 나가야 되고요. 공대를 갈 친구들은 물리랑 화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2개를 쭉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해지면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우리가 현명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이 생각이 제일 빨라요. 서울대는 절대평가 입학이에요? 의대가 절대평가 입학이에요? 아니에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질은 그냥 물리, 화학, 생명과학, 과학 과목을 남들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공대 가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입시가 바뀐다고 바뀝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공대에 입학할 친구들은 물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자, 아까도 수능 말씀드렸지만 킬러 문제를 풀이를 봤죠. 그러면은 단순히 화학을 잘 한다고 이걸 잘 푸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인지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이들이 봉착할 게 뭐냐면 서술형 평가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이후에 있는 입시는 2024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시행되기 4년 전에 발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칼로니아를 도입하자. 바칼로니아가 뭐예요? 있어 보이는 말이 나왔죠. 프랑스식 논술 시험입니다. 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 인구수가 줄 거니까 수능도 서술형으로 할까? 이 논의까지 현재 말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학교도 사실 전 세계에서 많이 있진 않아요. 서술형이 늘 겁니다. 현재 이미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는 거의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도 그게 늘 거라고요. 그래, 그 과목을 잘한다는 것만으로 점수를 잘 따는 게 아니라고요. 읽고 쓰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고득점을 받기 힘듭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서 화학을 강의를 듣고 화학만 알아가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화학 자체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초중 시기에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개념 노트를 만든 적이 있다. 하고 나오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돼요. 진짜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스스로 풀이를 써보는 것도 잘 못할걸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다 우등생이에요. 거의 반절 이상이 우등생이죠? 잘해. 왜냐하면 학원을 열심히 다니거든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학원 강의로 다 채울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급격하게 비율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끄러져가지고 일반적인 학생이 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혼자서 책을 볼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다시 일로 가봐요. 이거를 읽어낼 능력이 없는 친구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해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없으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영특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딱 보시면은 누가 봐도 그렇게 잘 쓴 답안지는 아니에요. 서술형 시험인데 저를 처음 만난 친구가 첫 시험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거의 쓸 줄 모르고, 이런 친구 우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첨삭을 할 게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 보고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분들 많죠. 개판입니다. 그냥 다 틀려요.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몰라요, 이 친구는. 자, 3초만 셀게요. 3, 2, 1, 빰. 딱 4회차 수업인데 아이가 요렇게 바뀝니다.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근데 봐요, 글씨체는 똑같아요. 똑같은 친구예요. 근데 딱 4회차 수업 만에 요렇게 바뀝니다. 제가 시킨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이탑을 읽어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탑을 처음부터 혼자서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수업을 한 번 듣고 그날 읽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읽습니다. 습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읽는 건 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돼야 공부예요. 근데 보통은 학만 하고 집에 가서 뭐예요? 엄마 나 3시간 동안 화학 공부하고 왔어. 게임할래. 습을 해야 됩니다. 습. 식을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딱 4주차 만에. 그래, 저를 딱 4번 만났는데. 자, 3초 또 셀게요. 3, 2, 1, 빰! 6회차 만에 아이가 요렇게 바뀝니다. 논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기질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만 조금 잘 잡아주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고등학생은 안 돼요. 이미 딱 굳어버려가지고. 초중 애들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과제를 보통 이렇게 하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제 풀어. 그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준 것들을 뼈대로 삼아가지고 집에 가서 하이탑을 정독을 하고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가지고 그 두 개를 융합을 해서 본인이 개념 노트를 스스로 만듭니다. 화학 원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쓴 화학 원 노트가 생기는 거예요. 압축 노트가. 화학 2가 끝나고 나면 2 한 개 더. 일반화학 끝나고 나면 일반화학 한 개 더. 이거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뒤에 속이 보여드릴 건데 대학 때까지 써요. 대학 때까지. 자기의 언어거든요. 자, 어머니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화학 원 과목이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2학년 과목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읽어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상 걸려요, 보통은. 근데 자기가 쓴 언어로 만든 노트는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도 안 걸립니다. 익숙해서 그래요. 제가 시킨 거는 개념 노트 만드는 거 이거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안 풀어와도 크게 뭐라 안 해요. 저는 압니다. 화학 이외의 숙제가 무진장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화학이 우선순위에서 3번째지. 수학 숙제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물리를 그래도 먼저 해요. 그 다음은 화학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이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시키고 요걸 안 하면은 빨리 불러요. 아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어머니들이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초 4점만 돼도요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는 2시간 빨리 와.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2시간 빨리 와. 나중에 2시간 빨리 와의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집에 가서 다른 실험 말고 이건 암기해보세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중학과학책 있죠? 그거 아무거나 소단원 한 단원만 그냥 쭉 읽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작은 단원은. 근데 엠베스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강의로 한번 찾아보세요. 2시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듣는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을 풀어서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처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 심지어는 강의를 듣는 것도 학습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학이에요. 학. 집에 가서 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화학은 한번 이렇게 다 들었어요. 2번째 공부를 복습을 할 거야. 근데 또 강의를 듣는 건 아차 이제 시간 낭비인 거죠. 그때부터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혼자 복습하면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걸 왜 시간 들여가지고 몇 달을 또 하냔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듣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듣는 공부는 한 번만 하는 거다. 한 번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강의를 듣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공부량을 좀 볼까요? 우리 24시간이죠? 초등학교 공부량이 1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32. 이게 과고나 영재고 2급을 간다 그러면 2배, 64. 초등학교는 이만큼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24시간 안에 강의로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만큼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강의로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제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학종 준비해야지. 비교과 해야죠. 활동해야지. 언제 공부를 처음부터 하고 앉아 있어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실제로 올라가서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내신을 일반고에 가서도 힘들다, 진짜로. 진짜 힘들어요. 자, 숨을 좀 고르시고 이제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육부에서 고시한 화학이 4과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건 2과목이었죠. 근데 실제로 4과목이 있습니다. 한 개는 화학 1, 고2 때 권장, 한 개는 화학 2, 고3 때 권장이 있고 고급 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고급 화학과 화학 실험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과서예요. 검정 교과서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저 2개를 공부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들. 특히 세 개죠. 민사고, 하나부고, 외대고.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 세 개죠. 보통 영재학교 입학을 하면 고1 때 바로 일반학교입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학교 개념만으로 영재학교를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입학하면 일반학 바로 배웁니다. 고2가 되면 심화 일반학이라고 있어요. 책이 좀 다른 건데 좀 더 어려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3이 되면 영재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교수급이에요. 자기 논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수업으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과목이 좀 이상해요. 레이저 학의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과학고등학교 이해하는 전부 다 교육과학교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통과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2학년 때 일반화학, 3학년 때 심화 일반화학, 그리고 하나 외대 민사도 거의 똑같습니다. 올해 외대부고가 조금 기조를 바꾸긴 했는데 그게 확정되면 다음에 설명회로 알려드릴게요. 조금 바뀌었거든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풍이잖아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문제가 과거보다, 세종과거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좀 희한한 게 미리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더 많아요. 더 많거든요. 근데 이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는 초중 때 일반화까지 봤어. 혹은 일반 물리까지 봤어. 이런 친구들이 이쪽 그룹이 한 그룹 있고요. 나머지는 내신만 열심히 했어 그룹이 있거든요. 이게 레테 강이에요. 못 건너요. 좁혀지지도 않고 절대 못 건너요. 건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저를 만나면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과학 중점학교도 사실은 저런 고급화학을 배우게끔 번장은 하고 있으나 어느 학교도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학종을 쓸 때 서울대가 과목을 보거든요. 어느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볼 거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되면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를 사실 블라인드를 한다고 해도 화학 1을 이수한 학생과 AP 케미스트리 이수한 학생은 반드시 달라요. 그래서 일반고를 가야 유리해? 아니면 이런 학교들을 가야 유리해? 그런 것들은 이거 검증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이 나를 2개를 만들어. 그리고 2개를 보내보는 거죠. 그거 빼고는 사실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중학교 때 많이 해놓은 친구가 어딜 가도 잘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리 체계 때문에 그런데요. 화학 한 과목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화학 한 과목만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일반화까지 했다? 그럼 이 친구는 일반화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신경세포죠. 이거를 이루고 있는 게 뉴런이라는 친구예요. 좀 길게 생긴 세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많이 복잡하게 연결될수록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은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학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일반화까지 만들어 놓으면 뉴런이 정교하게 이미 모여있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상당히 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들께서 중학교 책 딱 보면은 쉽다고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딱 보면 안 쉽죠. 왜냐하면 뉴런이 덜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은 일반화까지 목표로 할 겁니다. 일반화학 줌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1000페이지예요. 그 1000페이지짜리 책을 딱 한 번 정독하면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화학 공부는, 정확히 화학 강의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혼자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자료 챙겨주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 공부의 끝이에요. 줌달의 일반화학을 딱 한 번만 이해하면서 정독을 한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되는 친구는 졸업이에요. 전부 졸업이에요. 저한테서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저를 다시 찾아온 친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1000페이지고요. 약 1000페이지고요.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장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독하면서 읽어가면은 그 뉴런들이 이렇게 오물조밀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000페이지이기 때문에 배우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미국 책이에요. 우리나라 책이랑 미국 책이랑 제일 큰 다른 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책은 고3 책에 고2 내용이 없습니다. 고2 책에 고1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얇아요.
이걸 교과 경량화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거고 이전 정부부터 쭉 이어져 오던 겁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미국은 그걸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고3 책에 고2, 고1 중등 내용이 싸그리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책에는 중고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예요. 무게가 3.6kg예요. 운동할 수 있어. 스쿼트도 할 때 좋아요. 1000페이지 중에서 화학 1과 화학 2에 대한 내용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0%는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30%, 이 정도밖에 없어요. 다만 이건 있죠. 배울 때 문장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있죠. 그 내용은 거의 70%는 우리가 배웠던 화학 1, 2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읽기 능력이 좀 좋은 초등학생은 다이렉트로 화학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예요. 한 권 사세요.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할 건데 한번 사십시오. 자, 알고 있는 걸 설명을 해준 적이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좀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버벅 거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강사가 조금 민감하긴 한데 강사가 머릿속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아는 걸 중구난방으로 털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 이런 깔끔한 칠판이 안 나오죠. 제가 개념의 구조화를 정말 잘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중에 최고일 겁니다. 구조화를 정말 잘합니다. 뒤에 후기를 보시면 아이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구조화거든요. 이 구조화를 잘하려면 내 머릿속에 알차게 이렇게 잘 패키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깔끔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아이들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제가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습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면 아이들이 습을 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은 엄청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나중에 중2 이럴 때 올라가면 시간 진짜 없거든요. 네. 이 정도 급의 칠판이 한 3시간 하면은 14번 지웁니다. 14번. 되게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 노트를 만든다 그랬죠. 아이들의 언어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방금 이런 뼈대와 자기 하이탑을 한번 읽어가지고 그걸 버무립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개념 노트가 다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웹툰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이걸 다시는 안 본다고 할지라도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보통은 다시 보게 되어 있죠. 복습을 할 때 반드시 이걸 찾을 겁니다. 편하거든요. 이게 3권이 만들어집니다. 화학원, 화학2, 일반 화학까지.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보면 어떤 폐해가 있냐? 선생님, 우리 애 좀 어떤가요? 80점인데요. 이게 A를 파악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이 아이가 왜 80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80점 중에서 정말 80점일까? 찍어서 맞춘 게 없을까? 이런 게 정말 파악이 안 되는데 서술형으로 시험 보면은 적나라하게 다 파악됩니다. 첨삭을 해줄 때 틀린 걸 첨삭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이들이 맞게 적었는데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있으면은 그걸 전부 다 적어줍니다. 시간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일일이 싹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아이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일일이 다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좀 신겹잖아요. 아이들을 분석을 이미 다 해놨는데 이 친구가 머릿속이 어떤지를 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 단어에 대한 공부 방향이 어떤지를 일일이 다 적어줍니다. 포트폴리오로. 아이들마다 전부 다르겠죠. 이거는 다 적어줍니다. 아까 살짝 기억나시죠? 2시간의 위력, 2시간 일찍와의 위력. DC 플러스. 이 친구는 개념 정리를 안 한 친구예요. 안 하고 있다가 경고를 한번 합니다. 너 2시간 빨리 와. 그러니까 갑자기 A+로 바뀌죠. 능력이 있다니까요. 습관만 조금 잡아주면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현장 강의를 찍을 때 카메라를 꽤 좋은 걸 써요.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이따만한 거 이런 걸 써요.
좋게 강의를 촬영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보는데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복습 영상을 반드시 만들어 주거든요. 그때 풀 HD급 이상의 화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실제로 눈이 피로해집니다. 눈 나쁘신 분 혹시 그 안경도 안 쓰고 렌즈도 안 낀 채로 한 2시간 생활해 보시면은 왜 이렇게 빨리 피곤해지지 이런 느낌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 신경세포가 얘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뇌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못 보나? 그래서 에너지를 더 쓰게 돼요. 실제로 아이들도 화질 안 좋은 걸 오래 보면은 눈도 아프고 뇌도 아픕니다. 그리고 화질보다 더 중요한 건 음질인데요. 음질을 좋은 걸 쓰지 않으면 아이들이 귀에서 엄청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분명 엄청 좋은 화질과 엄청 좋은 음질과 메가스터디 인간급으로 현장 강의를 다 찍어서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다 보여줄 수 있게 해줍니다. 볼 수 있게. 자, 제가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해요. 구글에서 폴더를, 학생 폴더를 한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어머니들한테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드려요. 그럼 그 안에는, 그 폴더 안에는 학생들이 시험 친 거 있죠. 첨삭한 것도 있죠. 보충 자료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있죠.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그 링크 하나만 딱 클릭을 하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좀 편하시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그냥 여기에 다 넣어주면 돼요. 아까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요 친구예요. 잘 보세요. 보충 자료가 1회차 있고 2회차 있고 4회차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죠. 시험을 잘 봤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충 자료를 다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필요한 걸 풀게끔. 왜? 아는 걸 또 풀면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는. 자, 이제 제가 구조화를 정말 잘한다 그랬죠.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치대 간 친구입니다. 서울 치대 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어요. 고2 때. 통합과학만 하고 화학 원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일반화학을 수강을 해야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통합과학 때 배운 화학 지식만으로 AP화학, 일반화학이에요. 수강을 했는데 몇 등? 3등. 바로 1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를 제가 정말 잘하니까. 이 친구도 볼게요. 이 친구도 저한테 배운 거는 화학을 배운 것도 배운 건데 공부하는 법 자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후기를 남겼어요. 이 친구는 대박이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코넬이죠. 아이비리그죠. 이 친구가 쓴 것도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필기를 몇 년이 지나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기가 쓴 개념 노트를 필요할 때마다 들춰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유명한 수학학원인 C 땡땡 학원에서 학원에서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수업에 진절머리를 느껴서 반쯤 포기한 상태를 제가 화학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 대전 갔다가 현재 카이스트 가 있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화학 실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다. 딱 1년밖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올림피아드에서 은상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고등학교 때 저 처음 만난 친구인데 사실 노베이스. 아무것도 몰랐어요. 화학 식량이 뭐야? 주기율표는 얼마나 알아? 모르는데요. 이 정도의 친구를 1등급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땡땡과학고등학교 2개 중 1개겠죠? 거기 이제 어머니신데 이 어머니의 느낌 그거예요. 화학 한 과목만 이렇게 딱 탑을 찍으니까 나머지 과목들이 다 따라오더라라는 걸 몸소 느끼신 분입니다. 자, 이 친구도 보세요. 강의에서 해주시는 필기가 시험 직전에도 보는 최정보 수준이다. 엄청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카이스트에 2등으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제 수업의 특징은 시각화와 체계화이다. 구조화죠. 이 친구는 이제 조기 졸업을 한 친구인데 옛날 조기 졸업은 쉬웠죠? 과거가? 요즘 조기 졸업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내신이 뛰어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자, 수업 시간에서 배운 암기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한테서 배우면 공부법을 익히고 읽기 능력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제 바람이고 꼭 그렇게 만들 거고요. 자, 구글 모르시는 분 없죠? 구글에서 김훈이 화학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페이지 끝까지 저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올 건데 여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저한테 배운 아이들이 저랑 후기가 좀 많잖아요. 사실 이것들 중에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아이들이 저랑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서 원래 잘했던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서 성장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잘했던 친구들은 사실상 그냥 어디 가도 잘할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논외로 치고요. 근데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끌어내주고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끌어낸 케이스가 좀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가지고 최상위권으로 탁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선생님의 화학은 자전거 보조바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로 연습을 조금 하면 보조바퀴를 떼어낸 다음에도 혼자 두발 자전거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희 선생님의 화학 강의를 제 화학 공부의 시작으로 한 덕분에 저는 그때 제게 새겨진 공부의 습관, 그리고 또 화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제게 더 깊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재학 중인 이성이라고 하고요. 세종과학에서 연구학교 졸업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길게 봤을 때 김은희 선생님이 제가 남겨주신 것들 중에 제일 소중한 건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공부는 수업 듣고 문제 풀고 틀리면 고치는 쳇바퀴와 같은 과정이었는데 훈이쌤이 그때 처음으로 공부는 내면화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 필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어요. 필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학습의 시작이고 재구조화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갖게 된 습관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걸 궁금해하고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지금까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릿속에 재구조화하기에 되게 최적의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내용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있거나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다시 잘 조립하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채워져 있는 젠가처럼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 배운 내용들이 이미지화되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도 내가 들었던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내가 들은 것들 중 여기 있던 거였다 라고 뽑아오기 좋을 만큼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잘 되는 그런 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화원, 화투를 혼합한 그런 자체 교재 역시 어려워서 뺄줄 알던 제가 이제 중달 일반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화월에서 수성을 해냈다는 거, 그리고 저와 같은 성공 사례가 수많이 존재한다는 걸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즉 김은희 선생님 강의는 학생이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그때의 이해도로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철저히 대비가 되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듣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은 이를 다시 익히면서 머릿속에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김은희 선생님의 강의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강의 경력과 성공 사례들로부터 피드백이 쌓이고 쌓인 완벽한 내용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한테 새겨놨던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제게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저한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틀리면 고치고 뭐 그런 어떤 쳇바퀴와 같은 과정들이었는데, 이제 훈이쌤 수업 들으면서 이제 공부는 학습이다, 그래도 이제 내면화, 재구조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런 면에서의 필기의 중요성을 또 깨달았던 게 필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재구조화의 시작이고 복습의 시작이다, 그런 걸 깨닫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내가 받아 적고, 또 받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바로바로 저한테 다시 새기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생긴 공부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로도 아마 화학과 관련된 분야가 될 거고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모든 수학과 화학 과목이 모의고사였어요. 그리고 화학은 교과 우수상을 3-4번 정도 받았었고, 수학 역시도 3-4번 정도 교과 우수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화학을 배우게 된다면 아마 처음은 1학년 때 배우는 화학 1, 화학 2가 될 텐데, 사실 영재고 2학년 때 AP 일반화학을 열심히 수강한 학생이라면 그때 배운 내용, 교재, 진도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때 화학 1, 화학 2라고 이제 기초로 배우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선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내가 화학을 전공하겠다, 아니면은 뭐 일반화학을 수강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AP라고 해서 일반화학 1, 일반화학 2를 수강하게 되고, 이제 그와 별도로 그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의 고급 화학이라는 과목도 개설이 되는데, 이는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서 개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학년 때 필수로 배우고 2학년 때 더 심화적으로 선택으로 배운다고.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90명 정도였는데 AP 듣는 애들이 30명 정도, 절반 조금 안 돼요. 고3 때는 이제 과학 과목이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열려서 화학 세미나, 물리학 세미나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내가 화학을 전공할 친구들, 아니면 화학과 관련된 대학에 진학할 친구들이 그 중에 화학 세미나를 수강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수업 내용은 이제 심층 면접을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일단 제 경우에는 영재고 합격 전까지는 중달 일반화학으로 중등 화울 대비까지 마쳤고, 영재고 합격한 다음에는 이제 대치학원에서 영재고 합격자반 화학 수업을 듣고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화학을 어디까지보다는 얼마나 깊게 공부하고 들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영재고에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들이다 하면 사실 화학 선행의 진도 차이는 다 거기서 거긴데, 첫 학기부터 화학이 강점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낮은 학점을 받고 재수강을 하는 친구들까지 격차가 생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차이는 똑같은 진도, 똑같은 단원을 배워도 얼마나 복습하면서 내변화를 했고 얼마나 문제풀이를 하면서 고민해봤는지 그 깊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굳이 마지노선을 정하자면 화원이랑 화초까지는 보고 들어오는 게 공부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과학고들이 있었고 영재고 정책이 생기기 전에, 근데 이제 영재고 정책이 생기면서 정확히는 과학영재학교 정책이 생기면서 기존의 과학고들, 뭐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같았던 곳들이 과학영재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그때 과학영재학교 이후에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이제 예술자가 들어간 새로운 이름의 정책이 생겼고, 그 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이제 비단 이공계열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추진된 정책이 과학예술영재학교이고, 이 적용 대상으로 설립된 학교가 저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인천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적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학교 5층에 이제 뭐 레이저 커팅기나 아니면 3D 프린터나 아니면 뭐 금속 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학 및 미술과 관련된 부스가 쫙 있고, 그다음에 4층에는 뭐 음반 녹음, 뭐 음악 비트메이킹 등과 같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쫙 깔려 있고, 그래서 저희 때는 오히려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이제 뭐 영재고다 보니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애들끼리 남는 짜투리 시간에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또한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그런 자발적인 활동을 굉장히 장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추진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이제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단 공부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라 남는 여가 시간에 그런 뭔가 생산적인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0% 이상은 석학부에 진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웠고요. 조금 나눠보면 고등학교 생활이 저희는 기숙사였으니까 그리고 기숙사와 관련된 생활적인 면이 있을 거고 또 공부와 관련된 학업적인 면, 또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적어도 학업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 화학이라는 과목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영재고에 합격해서 진학한 이후에도 영재고에 진행하는 자율연구, 졸업논문, 인턴식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대부분 화학과 관련된 분야로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진로 역시도 화학공학 관련 분야로 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업적인 면에서도 수학, 화학, 물리를 비롯한 이런 과목들의 학업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제 3년간의 이야기들을 나라는 사람의 큰 이야기로 잘 엮어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일반 전형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비단 학생 때가 되든 어디에 있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분위기의 사람들과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재고 서울대를 가면 영재고를 나왔다,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런 단편적인 이득들 말고 그 집단에 속해 있었던 경험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단점 역시도 거기서 기인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 뭐 15년, 16년 그때의 경험, 뭐 이제 어느 고등학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까지의 경험을 잠시 접어두고 3년 동안 멀리 갔다 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년 동안의 기숙사 학교의 생활은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때 보내는 3년은 비단 학업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성장이나 어떤 그런 성장적인 면에 있어서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저런 일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많이 겪고 그리고 집 떠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을 기초로 한 인간관계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일 때 정말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곁에 없다는 거, 버텨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 페인 포인트라고 하면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당시에 꽤나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돌아보면 훨씬 단단해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